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는 또 약간 의학 관련인데요. 폐를 지켜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젊게 오래 살려면 폐를 지켜라. 저자는 카이 미하엘 베헤라고 독일 마인츠 대학의 교수고요. 의대 교수님이시겠죠. 어, 평생을 폐에 관심이 있어서 폐에 대해서만 연구해 오고 치료해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음, 뭐 요새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제 서점에서 보고 고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손으로 그린 것이 있는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나타내는 우리 폐의 끝부분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어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위에서 공기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그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 목에 이제 큰 기관지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기관지가 23번 갈라지고 그 23번째에 이렇게 허파과리, 폐포, 전문 용어는 폐포, 우리가 허파과리라고 부르죠. 이런 작은 주머니들이 달려 있고 요 주머니의 그 직경은 0.1mm, 정말 작은 거죠. 1mm도 작은데 0. 그거의 10분의 1이니까 눈에 보일락 말락하지만 그게 공기 주머니이고 산소가 기관지에서 23번 갈림길에서 다 갈라져서 요 폐포에까지 이르른 산소 분자만 우리가 흡수한다는 거예요. 폐포에는 이제 우리의 혈액이 직접 맞닿아 있어서 우리 혈액에서 이산화탄소가 폐포로 나가고 폐포에 있는 산소가 우리 피로 들어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다. 이 폐포 이외의 요 기관지는 그냥 공기가 통과할 뿐 숨을 쉬지는 않는 거죠. 이 폐포가 0.1mm밖에 지름이 되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는 젊어서는 4억 개가 있답니다. 나이를 먹으면 이게 3억 개까지 줄어든다고 하고요. 22살 때 가장 인생에서 많은 폐포가 생기는데 그게 4억 개라고 합니다. 이걸 다 펴놓으면 테니스장이나 농구장의 절반 면적, 그러니까 테니스장 전체가 아니고 뭐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매번 숨을 쉴 때마다 테니스장, 농구장의 절반 면적이 그 산소를 흡수해서 우리 몸으로 보내는 거죠. 제가 이 그림을 뭐 이걸 설명하려고 그린 거는 아니고요. 어, 요 공기가 이 안을 통과해서 폐포까지 가고 폐포에서 모아진 이산화탄소가 다시 요 기관지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거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세먼지 마시는 것이 그러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기관지가 23번 갈라지면서 폐포에 이를 때까지 요 기관지의 요 사이즈가 아주 작죠. 그래서 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기관지를 미세먼지 같은 것이 통과를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이 기관지 직경보다 작을 수는 있지만 이 기관지 요 벽면이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되어 있어서 먼지가 들어가다 요 기관지에 들러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갈 때 뭐 그냥 계속 쭉 벽에 안 닿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서 갈 텐데 그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기타 물질들은 요 기관지 벽면이 그냥 이게 매끈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끈적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묻어 있기 때문에 요 기관지에 돼 있고 그거를 또 나중에 제가 청소한다는 것도 또 이 책에 소개되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폐포에 이르는 기관지가 아주 가느다랗기 때문에 웬만한 먼지나 유해 물질은 요 기관지에서 다 달라붙고 반면에 이제 산소는 달라붙을 수가 없죠. 그건 달라붙는 물질이 아니니까 순수한 산소가 들어갔다가 또 순수한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폐다. 당연히 이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래서 폐가 이렇게 크게 생겼지만 폐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무겁지는 않죠. 덩치는 큰데 그건 이 폐포 같은
풍선 같은 작은 풍선들이 4억 개 모인 거기 때문에 그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일단 알고 이 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책의 결론은 뭐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쁘다. 그 다음에 나쁜 게 미세먼지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담배가 가장 나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저는 이 책이 초반부에 이제 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재밌는 제 지식들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의식이 지배하는 것과 무의식이 지배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손이나 팔이나 이런 우리가 뭘 씹어먹는 입이나 혀나 이런 거는 우리 의식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심장 보러 빨리 뛰어라 늦게 뛰어라 명령을 할 수가 없고 위나 대장, 소장에게 빨리 이렇게 움직여라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사실 무의식이 지배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그러네라고 느꼈는데 폐는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지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크게 들여 마셨다, 작게 들어 마셨다 하는 거를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우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내쉬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체조 동작이 있을 정도로 폐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가 만약에 의식에 의해서만 조정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폐는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가 잘 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폐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은 바로 죽게 됩니다. 몇 분 안에.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서 깨어나는 이유는 폐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뇌에 우리 무의식을 지배하는 뇌에 의해서 계속 숨을 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여기에 끔찍한 일화가 있는데요. 뇌수술을 한 사람 중에 아직 그게 이제 분명하지 않은데 이 폐 무의식 쪽을 수술하다 건드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왜? 잠이 들면 바로 숨을 안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서 애를 써도 잠을 자다가 며칠 안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폐는 분명히 의식으로만 작동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폐에는 여러 감각기관들이 분포됩니다. 우리는 이제 손에 감각기관이 있어서 손이 시렵다, 뭐 손이 뜨겁다, 뭐 바늘이 찔려서 아프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폐에서 아프다거나 폐가 시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폐가 오늘 너무 찹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폐의 감각기관은 우리 의식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채기를 하는 이유 뭡니까? 폐의 감각기관에서 이상한 물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재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폐에는 이런 또 뭐냐면 우리가 숨을 너무 크게 들여 마시면 이 폐포라는 작은 풍선이 약해서 이게 찢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폐포에 지금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숨을 그만 들이마셔라. 라는 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에 그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했습니다. 감각기관인데 우리의 의식이 느끼지 못하는 우리 뇌의 무의식이 지배하는 쪽에 연결된 감각기관이 있는 곳이 또 폐다라고 했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기관지 말씀을 드렸죠. 기관지가 점액이 묻어 있어서 작은 폐포에 들어가기 전에 기관지에서 걔네들을 이렇게 다 기관지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23번 갈림길에서 점점 작아지는 길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폐포에 가야 비로소 숨을 쉬는데 그렇게 갈림길에 이어지는 이 작은 샛길들인 기관지에는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어서 그 미세먼지나 기타 잔물질이
그 벽에 기관지에 달라붙고 순수한 공기만 가능하면 폐포에 가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쁜 물질이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달라붙어서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병이 생기겠죠. 거긴 박테리아, 세균도 있고 뭐 독성 물질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기관지는 그냥 단순한 매끈한 벽이 아니라 섬모라는 작은 털이 빽빽하게 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이 기관지에 공기가 들어간 이 갈림길들 있죠. 이 벽면에 털이 빽빽하게 나 있고 그 위로 점액들이 막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 표면을 보면 마치 우리 자동차 앞유리에 이렇게 우리가 앞유리가 뿌여면 그 세정액을 쫙 뿌린 다음에 와이퍼로 이렇게 닦아주죠. 똑같은 원리로 이 기관지를 흐르는 점액을 섬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내서 이 기관지의 벽면이 항상 깨끗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그때 그 닦아낸 미세먼지는 모아서 다시 버리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24시간 기관지를 마치 우리 유리창 앞문에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관지 벽면은 물을 뿌리고 와이퍼로 닦아주는 기능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70 이렇게 넘어가면 이 와이퍼에 해당되는 섬모, 우리 기관지나 털들이 점점 닳고 숫자가 줄어들고 와이퍼가 오래되면 닦지만 닦이지 않죠. 자동차 앞유리가. 왜 와이퍼가 이렇게 밀착력이 없어져서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폐렴에 잘 걸리고 폐 관련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이유가 이 섬모의 기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관지 청소가 안 되고 그러면 그 기관지에서 닦아내지 못한 세균이나 여러 가지 먼지나 잔물질들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폐렴을 일으키는 거라고 합니다. 늙으면 정말 서럽다는 말이 무슨 손발이나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려서도 있지만 기관지마저도 우리 폐마저도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지에 세정액을 뿌릴 때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세정액이라는 게 물에다가 약간 비누를 탄 것 같은 그런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기관지의 점액도 이거를 세균을 죽이는 그런 물질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서 하는데 물을 안 마시면 물이 부족해서 이 세정액이 뻑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도 이게 잘 매끄럽게 섬모가 왔다 갔다. 왜냐하면 이 세정액이 뻑뻑하면 차가 진흙 같은 게 묻으면 이 와이퍼가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뿌려줘야 되는데 물을 못 뿌리게 되면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폐를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가 많이 마신 물이 폐로 가서 폐를 닦아내는데 잘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에 뭐 담배 피지 말고 미세먼지 조심하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 책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진 않지만 결국 이 책에서 그럼 폐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가 이제 가장 폐에 나쁜 병이죠. 이 폐암 환자를 보면 90%가 흡연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의사 선생들도 예전에는 이 흡연이 나쁜 줄 잘 모르고 대부분 담배를 뻐끔뻐끔 피웠는데 1950년에 영국에서 한 연구가 나온 다음에 의사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 폐암 환자 649명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보니까 647명이 흡연자였고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린 건 단 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90%는 자신이 흡연을 하는 것이 원인이고 나머지 10% 중에서도 1, 2%는 간접 흡연이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흡연만 하지 않아도 폐와 관련돼서는 90%의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뿐만 아니라 헤어스프레이 등도 폐의 섬모를 죽인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 청소하는 와이퍼나 이런 것들이 담배 연기에 죽고요. 그다음에 헤어스프레이 같은 걸 너무 많이 흡입해도 그래서 또 미세먼지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원인은 또 모르지만 흡연이 여성에게 더 폐암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뭐 남자들도 당연히 흡연을 하면 폐암에 많이 걸리지만 또 여자가 훨씬 더 많이 걸린다. 이제 이런 거는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전자담배 얘기도 하는데요.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는 유해 물질이 훨씬 적다. 뭐 거의 한 10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뭐 당연히 담배를 하나도 안 피우는 것보다는 전자담배가 훨씬 해롭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자담배는 결국 담배를 끊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담배를 끊는 사람은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3분의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 80%는 결국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못 끊기 때문에, 그런 못 끊는 사람은 전자담배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담배를 안 피우던 사람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거는 또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전자담배의 위치가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한 건 뭐 흡연이 나쁘다는 건 알았는데, 이제 그 책을 언뜻 저기 서적에서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인데, 미세먼지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폐가 상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건 또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 다음으로 폐를 죽이는 게 미세먼지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많은데. 근데 이제 하나를 보면, 미세먼지는 아무래도 실외에서 있을 경우에 많이 들이키게 되고, 미세먼지가 밖에 많아도 창문을 닫고 실내에 있으면 상당히 그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밖에 가능하면 나가지 말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나가든지. 그래서 미세먼지가 별것이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 특히 아까 그 기관지에서, 이게 가느다란 기관지가 그 미세먼지를 다 죽게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가장 나쁘다는 거죠.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심지어 기관지에서도 기관지 벽에 안 달라붙고 그 최종 폐포까지 다 들어가는 미세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폐포에 들어가면, 폐포는 산소를 들이키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폐포에 도달한 초미세먼지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되게 벽에 달라붙는데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우리 온몸으로 퍼질 수 있는 것이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초미세먼지도 흡연 다음으로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쓸 방법이 뭐가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폐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 저는 재미있었고요. 그 다음에 흡연은 당연히 안 되고, 미세먼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물을 많이 마셔라. 이 정도를 배울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되게 좀 짧고 그러나 그래도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